도대체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좀 진단하고 우린 또 그런 일본 경제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고수는 말 그대로 일본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일본 정통 전문가시죠. 먼저 박상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과 거의 인생의 반 정도를 가까이 보내셨죠. 반 가까이. 반 가까이. 예, 반은 아직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0년 정도 네, 일본에서 유학하시고, 네, 예, 또 일본 또 일본 경제 쪽을 많이 대중 여러분들께 네, 설파해 주시는데 오늘 좀 기대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가볍게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일본을 가장 잘하는 두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나라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온하게 사는 노부부와 같다. 평온하게 사는 노부부와 같다. 네, 네, 이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가부키 민주주의 같은 가부키 민주주의. 국가. 네.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하지만 또 열심히 싸우고 육아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도 부부가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한 60쯤 되면은 서로 힘도 빠지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해도 별로 일할 만한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그동안 저축해둔 거 또 연금 이런 거 가지고 살면서 조금 이제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좀 평온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60대. 네. 제가 일본을 보면서 늘 저는 한 60대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60대와 같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노부부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평온하게 사는 네, 이라는 표현이 네, 뭐 정말 빈곤에 시달리거나 네, 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고충을 느끼거나 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노후 준비가 잘 된 노년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겠네요. 네. 노후 준비가 잘 됐다기보다는 현재 노인이기 때문에 성인병, 당뇨병, 음. 고지혈 이런 게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지금은 잘하는 50대까지는 자기 몸이 그렇게 나빠지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 생각을 하고 막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알면서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된 그런 60대. 네. 좋은 표현이십니다. 음. 이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을 평가하시는지. 지금 박 교수님이 참 아주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 네. 정확히 일본의 현재 그 노인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젊게 막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회가 아닌,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도 이제 뭐랄까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일본에 유학할 때에 일본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침체되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치열하게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잔잔하게 그렇긴 하지만 발전하기보다는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뭐냐면은 한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싸우는 거 보시면은 거의 국가가 절단날 듯이 싸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고 여기에서 경쟁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발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네. 내 의사를 상대방이 전달하고 이게 왔다 갔다 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그게 없어요. 저기 뭡니까 선거를 하면은 자민당이 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야당 취향의 사람들은 선거에 안 가요. 네. 그럼 주로 누가 이제 선거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우익에 가까운 자민당 골수 지지층 이 사람들은 거의 꼭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쪽 의사만을 반영하는 이 투표라는 건 어떻게 요식행위에 불과한 네. 이런 것들이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아까 말씀하신 성인병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그 어떤 건강함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같지만 예. 사실은 화장해서 민주주의를 보는 거지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나면은 알아보기 힘든 네. 민주주의 뭐 이런. 근데 두 분의 그 일본을 표현해보는 그 표현이 좀 많이 다르면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사이트가 또 담겨 있어서 저는 살짝 인트로로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박 교수님께서는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 대한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그 표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썩 일본의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본받을 만한 건 아니죠. 네. 네, 좀 후진적인 면이 있어서 네, 그런 면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정치나 이쪽은 뭐 제가 정치나 문화 쪽은 제가 전문은 아니니까 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저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가 60대라고 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하지만 또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거는 뭐 또 따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60대는 저는 민주주의나 이런 거 조금은 상관없이 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는 일본과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한국의 지금 경제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또 인구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일본의 과거를 닮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한국은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늙은 일본의 모습이 나중엔 늙은 프랑스의 모습, 늙은 독일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한국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뭐 학자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일본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기 때문에 뭐 100%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의 일본과 앞으로의 일본의 모습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한 그 발언이 환율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 5월에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68 정도 됐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죠, 역대. 그러니까 실질 실효 환율의 그 개념이 이제 구매력 관점에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 환율이 슈퍼 엔저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슈퍼 엔저의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총론적으로 네. 왜 그런 현상이 야기됐는지 이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영상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급속도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제 엔저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그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달러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 이 부분이 가장 강력했는 부분은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느냐? 결국은 뭐냐? 엔화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의 경제가 과거 같지 않게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노부부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장해 나오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같은 모습 별로 안 보이고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조금씩 뒤처져 가는 이런 어떤 현상일 거라고 보니까 이게 엔화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그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적자라는 얘기가 이제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그동안은 아날로그 사회로서 그냥 뭐 그게 그대로 적응해 살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게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바꾸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의 가파미 회사들에게서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클라우드를 활용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에 지불하는 돈이 이게 막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했더니 2030년도는요. 일본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에너지 가격, 그 에너지 가격에 부응가는 액수가 될 거다.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엔저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또 나오는 게 일본은 해외 자산, 해외 투자한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간 자산들이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질 않아요. 네. 지금 엔저면은 사실은 이제 생산 코스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외로 나왔던 기업들이 서서히 돌아올 거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봤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미래 일본 국내 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한 돈은 거기서 이익이 남더라도 현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GDP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달러가 엔화로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로 가지고 달러를 사서 뭘 해야 될 일은 계속 생기는데 달러로 가지고 엔화 사는 일은 별로 자꾸 적어진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금 플로우로 보면은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저로 갈 이 동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니까 사실은 그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일본의 지금은 참여원 의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환율 관련만 했던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일본의 지금 엔저는 앞으로 360, 5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네. 달러에 비해서. 달러가 한 2.5배, GDP에 2.5배 풀렸다면은 엔화는 한 14배 이상 풀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5.5%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7번째 동결을 했고, 약 1년 정도 동결을 했고요. 그죠? 일본은 오히려 24년 연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 금리 격차는 오랫동안 이렇게 벌어져 왔었고, 오히려 격차는 축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더 강하게 진전되는 모습, 그런 것은 분명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을 텐데 주로 일본에 대한 낙관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경제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로 이제 펀더멘탈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견해가 엔화의 약세화를 가져온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슈퍼 엔저 아마 오랫동안 25년 동안 일본에 계시면서 이런 현상을 좀 지켜보기가 드문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엔화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말씀도 맞고, 일본이 또 과거 같지 않고 약해졌다는 것도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랑 또 경제 관련 그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네. 하지만은 동시에 워렌 버핏이 또 일본의 5대 상사에 거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가 같이 MOU 체결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4월 달에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때 경제 관련된 그 합의서를 보면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런 거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라는 경제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은 그런 거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디지털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늦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또 일본 학생들한테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은 너희가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반도체도 무너졌고요. 또 가전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많이 후퇴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으면 물론 최근엔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뭐 40% 정도를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라는 거 완성품 반도체라는 거에서는 일본이 지금 쉐어가 없는 셈이지만은 하지만은 이 완성품 반도체를 만드는데 일본 기업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클라우드를 가지고도 지금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자기네가 이미 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미국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자기네 기술력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새로운 그 초크 포인트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이 그러면 한국 반도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미국과는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니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첨단이고 가장 잘 나가는데 하지만 AI는 화상 센서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AI가 화상 센서를 가지고 주변을 인식해야 이거를 AI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가 들어가는 모든 활동에는 화상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것이 로봇이든지 자율주행차든지 뭐 인공위성이든지 근데 화상 센서는 소니가 가장 강력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의도는 가장 강력한 AI하고 가장 강력한 화상 센서를 결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많은 것이 이렇지만 하지만 일본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지키고 있고 그 힘을 또 미국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이. 근데 고용은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결국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일주일 정도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늘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력한 진동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운동도 못 하고 이제 죽을 먹고 이러니까 당뇨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있는 사람은 어디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은 또 굉장히 이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일본이 성인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금리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금리를 높이면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금리를 높였지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0%에서 지금 1%까지 올라왔지만은 1%를 하더라도 미국은 5%를 달리고 있는데 이 1%가 2%, 3%로 돼야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데 이 1%도 일본은 버거워할 것이다. 2%까지 가는 것도 일본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일본이 2%도 못 간다면은 미국이 5%를 유지만 해도 이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그래야 엔화가 절상되겠구나 생각해 사람들이 엔화를 살 텐데 이 금리 차는 그렇다면은 더 이상은 축소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의 일본의 약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전 세계가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엔화의 그 약세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터닝 포인트가 나오려면은 그 미국 쪽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그래야 비로소 축소가 되는 것이니까. 네. 두 분의 다각도의 어떤 그 견해, 관점 굉장히 다 수용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다 믹스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토론이니까 저도 살짝 의견을 보탠다면 일본은 아마도 금리를 인상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로 금리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래도 0.2% 수준 이 정도의 통화정책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행보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금리 인상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당장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엔화의 약세가 더 약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짐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엔화 약세 기조가 야기된 배경을 살펴봤다면 잠깐 한번 전망을 여쭤보고,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일본 경제 안에서도 여러 경제 주체마다 엔화 약세가 진전됨에 따라 웃을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울을 수밖에 없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향 요인을 또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 그러면 예.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엔화 약세가 이런 배경에서 진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엔화의 기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은 엔화 금리를 올리기가 참 버겁잖아요. 버겁죠. 근데 미국 금리는 내려올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네. 이게 5.5%라는 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게 한 1년, 2년 계속 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엔화를 샀던 사람들은 곧 지금 엔화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거니까, 평가절하된 거니까 곧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엔화를 많이 샀어요. 네. 한국에도 1조 넘는 돈을 가지고 엔화를 샀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현재 1달러당 157엔, 158엔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음, 이거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할 거다. 네. 이 기대 심리로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당장 금리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이게 계속 가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일본의 일반인들조차도 엔화를 팔고 달러로 사놓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엔화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로 바꾸어서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한순간에 달리는 순간요. 이 엔화는 폭락합니다. 네. 이 문제가 아직 지금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석가들이 꽤 나와요. 네. 지금까지는 기대 심리가 뭐냐면 곧 돌아갈 거다.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완만했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언젠가 그 시점이 언제니라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워렌 버핏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워렌 버핏 세계 3대 투자가가 일본의 주식을 샀다. 앞으로 일본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 아니냐. 네.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전에 사실 이 일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다가 사게 된 동기가 약간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그래요. 바이든하고 기시다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엔화 쪽으로 한번 일본 주식으로 약간 고개를 돌린 부분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명백하게 엔주로 가게 되면 일본의 대기업들은 이게 영업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샀단 말이죠. 엔화 약세 베팅한 것이다. 엔화 약세 베팅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산술적으로 투자하면 돈 버는 거는 이거는 너무 명약 관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일본 경제 전체의 어떤 호경기의 신호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엔화 기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의
1995년이 이제 최고라고 한다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절하된 그런 수준의 엔화 환율인데 앞으로는 이런 엔저의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이미 좀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네,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네, 일본에 간 뒤에 제가 99년에 처음 갔으니까 그때부터 한 2020년 뭐 2020년 그때까지는 별다른 제가 막 투자 같은 걸 안 하고 이렇게 뭐 활발 그렇진 않은데 환율은 되게 자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엔화하고 원화 이 사이에 움직이는 건 내 재산을 어느 통화로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이거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자신 있게 저도 했는데 최근에 엔화는 저도 일단은 저도 어떤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이미 틀린 예측이기 때문에 네. 반등할 거라고 어, 하셨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세하게는 뭐 네. 이야기는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것은 2023년 9월 10월에 엔화가 150을 터치했었거든요. 네, 그때 일본은행이 9조 엔 정도를 써가지고 150엔을 막았어요. 네, 그 뒤에는 150엔을 한 번 막으니까 한 135엔까지도 갔었거든요.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해서 150엔이 깨졌는데 150엔이 깨지고 나서 또다시 이제 160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0을 이번에 터치했을 때는 9조엔 이상을 또 썼습니다. 일본은행이. 160엔을 막으려고. 근데 그때도 160엔을 막았지만 다시 150엔에서 한 번 막았는데 그게 깨진 것처럼 160엔에서 막았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죠. 2023년 10월에 내가 일본에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를 본 건 처음이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또다시 내가 일본 살면서 동경 외환시장이 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어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엔화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본의 국채가 해외 투자가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많은 문제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국채 가격의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그 엔화의 그 절하라든가 여기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이 그 해외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해외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시 일본에 가져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재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점점점 더 생산 설비를 늘리고 해외 M&A 지난 2, 3년간 외국에 있는 기업을 사들인 것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일본이에요. 네, 한 2, 3년도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외국에 있는 기업과 광산과 해외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매년 어마어마한 달러 재산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한 것이냐면은 160엔을 깨고 170엔을 깨고 한다면은 엔화 절하에 또 베팅을 한 게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본 기업이나 은행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본에 들여오게 되면은 달러가 순식간에 일본에 들어오면서 엔화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또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엔화가 급등했던 경험들을. 그러니까 엔화의 그 절하에 베팅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이 들어와 버리면은 큰 손실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큰 손실을 냈던 경험들을 거대한 해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 도쿄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25년을 살았지만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지만 거기서도 나는 뭐 외환 딜러를 10년을 몇 년을 했는데 와 지금처럼 불안한 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한편 일본의 그런 약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하지만 거대한 해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한 또 그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하지만은 지금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엔저가 이런 현상이 야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고 앞으로
엔저가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또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기업들이 혹은 어떤 경제 주체가 좀 웃을 수 있고 반면에 어떤 경제 주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까? 혹시 네. 그 울고 웃는 그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울고 웃는 예를 들면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소득을 영위하시고 한국에 가끔 오시겠지만 오실 때 그 엔화에 기초한 소득을 가지고 한국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웃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먼저 네. 이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워렌 버핏 얘기 하셨잖아요. 네, 대기업은 입이 지금 아주 찢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엔저가 되니까 과거에는요, 엔저가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한국이 긴장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수출이 안 늘어나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나가버렸어요. 수출할 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네, 수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은 웬간한 기업들은 이미 다 해외에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수출이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한바퀴를 피우느냐? 네, 해외에서 달러로 지금까지 벌던 대로 그대로 벌잖아요. 그게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과거에는 1달러당 100엔에서 105엔 내지 뭐 110엔 정도로 이제 소득으로 계산되었다면 지금은 160엔 가까이 계산이 되니까 한꺼번에 3, 40% 수익이 높아진 거나 마찬가지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클로예요. 네, 유니클로가 직원 그 봉급을 40% 올려줬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40%를 올려주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유니클로는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각 그 해외에 전부 거기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현지 직원들에게는 달러로 지급하겠죠? 그대로 지금 지급했던 그대로 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국내에서는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그 달러로 환산해서 국내에 지급하게 되면 40% 오르는 거예요. 네, 일본에 근무하는 일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해외 달러 같은 달러 수준으로 주면 예, 엔주리 내가지고 그러니까 4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유니클로가 40% 올려준 만큼 올려줘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 40% 올려줍니까? 5.28% 올렸다 그러는데요. 네, 그것도 대기업의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내가 보니까 11% 12%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전체 노동자에.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임금은 거의 안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이 어디 다 쌓이는 거죠, 대기업.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대기업, 해외에서 활동해서 돈 버는, 달러로 돈 버는 기업들은 대박이 났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쪽은 부지기수예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말로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를 저는 뭐 그럴 수도 없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해외 좀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해외에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들이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난해졌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외교관들 어떤지 아세요? 식사를 같이 못하는데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부담되겠죠. 워낙 그 연저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아주 그거 국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지금 해외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거의 못 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행 못 가는데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일본을 막 휘짓고 다니잖아요.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길 걸어가기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열 안 받겠어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제일 많다잖아요. 이야, 나는 일본인들이 지금 가장 열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옛날에 사실 여행하면 일본인들이 휘젓고 다닌 전 세계를. 근데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인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오는 것들 보면요. 일본인들의 여행객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그 빈틈을 한국인들이 다 채우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엔저가 고통으로 와닿는다. 그렇죠. 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위비 2% 올린다 그래요, 지금. 네. 난리 났습니다, 그거. 그 자원을 어디서 끌어올 건가. 좀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거의 폭발 지경이거든요. 기시다 총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지금 여론이 뭐 18% 지지도가 20% 이하로 막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기업, 한 줌의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가는 거지 대부분의 액트들에게는 이게 고통으로 나는 와닿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엔화 약세 기조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강달러, 슈퍼 강달러 현상이고 수출 기업들은 좀 웃을 수 있고 수입 업체들은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입장에서 또 이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뭐 울고 웃을 수 있는 주체마다 어떤 현상들 혹시 관찰하셨습니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는 울어야죠. 네, 박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셨겠네요. 예. 소득이 계속 주는 거죠. 그죠? 너무 아픈 거 싶지 않나요?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네, 예. 근데 또 저는 일본에 있지만 외국인이니까 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네. 그나마 한국은 원화도 같이 절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일본 엔화가 더 많이 절하됐지만 한국은 그나마 좀 나아요. 미국 친구들, 뭐 유럽 친구들은 자기 이제 고향에 못 간대요. 예. 이제 우리 국제 거지됐다. 그래서 그 명문대 와세대 교수님들이 네. 그 소득을 가지고 못 미국에서 생활하기가 또 네. 미국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엄청나죠. 말이죠. 강달러에 맞물려서. 네.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런데 그런 건 눈물 나는 거지만은 제가 일본이 제가 평온한 뭐 60대다, 네. 또 관리를 잘하는 60대다,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왜 평온한지, 왜 관리를 잘하는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인들이 깨달은 거,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인들이 후회한 거, 내가 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20년이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저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그래서 우선 평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도 이제 일본에서 울고 있고 한국에 오면 금방 느끼니까 한국 백화점에 가면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뭐 제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살률을 따진다면은 일본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 피크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지금은 자살률이 아직도 OECD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 우리 안에는 갈등이라든가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은 이미 국민연금을 2005년에 개혁을 하면서 2005년 기준으로 100년 뒤에 고갈되도록 100년으로 늦췄거든요. 그런 연금 개혁을 2005년에 할 수 있었고 지금 저희는 아직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100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뒤에 고갈해서 또 한 9년 정도를 연장한다, 고갈을 하는 그 정도인데도 지금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 지금 한국에 취업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 도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한국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20대는 제가 가르치는 또 학생들은 이미 한국 학생들도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 애들과 한국 애들 사이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네.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이 졸업할 때 되고 하면은 한국 학생들은 어쩜 그렇게 우수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동경에서 일을 하면서
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나라에 어떻게 식민지가 됐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풍부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네, 거기에서 저는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은 지금 한국의 20대의 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네. 네, 한때는 우리가 20대 취업이 문제다, 20대 실업이 문제다, 고용이 문제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청년 고용 문제를 막 해결하겠다 후보마다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년 고용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모든 선거에서 청년 고용이 이슈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청년들에게 보조금 같은 거를 얼마나 주느냐, 뭐 청년 수당을 얼마나 주느냐, 실업급여를 얼마나 주느냐, 정부에서 돈으로 때우는 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고용에 대해서는 논쟁 안 하는데 제가 일본이 평온하다고 했잖아요. 자살률도 많이 낮다. 근데 일본에서 고용이 안 될 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정리하고 많이 될 때, 그때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이 굉장히 좋고, 또 일본은 주거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는 제자는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인은. 한국 애들은 너 왜 아직 결혼 안 해? 얘기하면은 너 사귀는 여자친구 있잖아, 혹은 남자친구 있잖아. 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결혼 안 해 하면은 아직도 집 때문에 걱정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사귀는 애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하는 것이지, 집 때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돼 있고 고용이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때를 겪으면서 주거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직장을 좀 더 편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가 좋아 보이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을 앞으로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일본은 어떻게 고용을 지켰을까? 고용이 어떻게 좋아졌을까? 이거를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본은 왜 주거가 안정돼 있을까? 한국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힌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약 40분 동안 일본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면면들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이 교사 삼아서 어떤 뭐 주거 문제라든가 뭐 청년 고용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또 일본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코멘트도 너무 인상적으로 좀 들렸습니다. 두 분의 고수, 두 분의 일본 경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 가장 친숙한 두 일본 경제 전문가께 일본의 경제를 놓고 정말 360도로 다각도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2부에서는 특히 일본 경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뭐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요즘엔 좀 경쟁 국가가 되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어떤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대응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수열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2부에서 더 열띤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추격하기 바빴던 일본. 근데 지금은 어느새 경쟁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면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본이 한때 기술 선진국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여러 부문에 걸쳐서 추격을 이루었거나 역전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정말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니는데 일본 경제의 움직임을 명확히 좀 진단해보고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식으로 또 일본을
일부 교사 삼아서 또 일부 반면 교사 삼아서 또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진중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수열전 2부 초대된 고수분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이명찬 박사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일본 경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두 고수분을 초대해서 지금부터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열전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주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죠. GNI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뭐 기사들을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역전한 것인지, 어떻게 이 현상을 진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21년 1월 13일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한일 역전이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 한일 역전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엄청난 어떤 파급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게 내 주제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에 비해서 한국이 디지털 사회 엄청나죠.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생산력에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게 디지털화 된 거거든요. 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해외 수출이 지금 일본을 능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규모로 보면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이 전체 수출액이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과거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3.5% 일본 수출액에 뭐 5%, 10% 그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오히려 능가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어떤 곡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선이라 본다면 일본은 평지를 그냥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 갈수록 이제 이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에 가지고 가전제품들이 뭐 LG, 삼성이 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업이 요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이게 과거에 다 일본이 압도적이었던 영역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옛날에 유학 갈 때만 해도요, 일본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한국 문화보다 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의 만화 같은 거는 굉장히 뭐, 영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이 망가를 이제 곧 능가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도 제가요 유학 가기 전에요 도쿄 러브 스토리라든가 네. 뭐 101번째 프로포즈라든가 이거 보고서 일본을 공부했어요. 그때 엄청난 인기 있었거든요. 일본 드라마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영화도 그렇죠. 모든 게 영화 감독이나 영화 뭐랄까 배우들이 일본 배우들이 한국의 그 영화 찍는 장면들을 보고서 자기들 참가했던 배우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20년 앞섰다 일본보다. 네,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한일 역전 썼을 때만 해도 에이 무슨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대세 많은 반응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반응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 네. 그만큼 많이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네. 경제, 수출, 그리고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일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단면이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 현상이다라고 이 박사님께서는 이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 교수님의 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2021년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1년에 이제 그 애는 딱 뭐랄까요, 그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로 딱 역전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미 음. 3년 전이죠. 3년 전에 그런 거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은 한국을 보면서 와 어떻게 우수하냐라고 하고 한국 친구들은 일본 회사 별거인 같은데 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 졌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그 한일 역전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일본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일이 안 풀릴 땐 사람이 일이 안 풀릴 때는 안 풀리지만 잘 풀릴 땐 막 잘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여러 군데에서 제가 원서를 냈을 때 막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할 때 그럼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죠. 이제 네. 어디 갈지 골라야 되니까 막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람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를 겁내야 된다. 넘어져 있을 때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근데 서 있을 때는 기분 좋다고 막 뛰고 달리고 하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서 있을 때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쿨다운 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음. 제가 평생에 그 말씀은 자주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일본 기업인들이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을 혁신을 하면서 제가 일본 기업의 히타치라든가 애니시라든가 소니라든가 뭐 아시노모토라든가 도요타라든가 그런 일본 기업의 혁신 사례를 한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기업들을 혁신시킨 CEO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CEO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우리 기업 문화에 우리 기업의 그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인정을 했다면은 뭐 10년 전에 그 큰 정리해고는 없었을 텐데라든가 나는 이 회사의 이사로서 살아남았지만 그때 수천 명이 나갔는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 이런 회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한 번 넘어져 가지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뒤에 최초로 2012년 결산에서는 3월 결산에서는 무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배당을 못 준 거예요. 소니라는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그 배당을 못 줄 정도로 소니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소니 차라리 애플에 파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 손실을 그 2009년에 냈었고요.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그 영업 손실을 본 적이 있었죠.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막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정리 해고했던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일본 기업들이 했던 그 노력들을 지금 한국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찬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나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 보고 국내로 돌아오라, 회귀하라 하는 거를 저는 하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왜냐면은 기업이 살아남아야 메이드 인 재팬이 훌륭한 거야. 일본에서 만들어야지 하면서 메이드 재팬을 막 홍보했던 그 기업들이 오히려 망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지노모토라든가 그런 뭐 우리가 음식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회사조차도 이미 생산 설비의 50% 이상은 외국에서 연구해서 미국에서 파는 자기네 제품은 미국에서 연구해서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가 존속이 되고 더 커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많은 연구 인력들을 일본에서 채용을 하면서 더 고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국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내 시장을 보고 장사하는 사업들은 일본에서 작년에 세부 백화점이 외국에 팔리면서 61년 만에 백화점 노조로서는 61년 만에 스트라이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외 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백화점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한국에 닥치기 시작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한국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일본이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겪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일본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40대에서 50대, 60대로 막 가고 있다. 점점 쇠해지고 없던 당뇨병이 막 생기고 이러고 있다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미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돼.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돼. 라고 느끼고 나서야 구조개혁과 혁신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본의 경험을 한국에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번 무너진다면 넘어지고 나서 내가 넘어졌구나 하면서 일어나야지 했지만 한국은 지금 일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심해가지고 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주신 조언 너무 감사하고요. 그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한번 넘어졌었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가요? 넘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한번 먼저 넘어졌지 않았어요? 1997년도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2008년에 세계가 넘어졌고 그렇게 네. 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네. 예, 그런 넘어짐을 좀 유의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잠깐 옆으로 새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조언도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몇 개의 나다를 더 주워 먹는다. 부지런함을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이명찬 박사님도 어머님이나 아니면 네. 혹시 존경하는 어른께 받은 좀 중요한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떤 면에서 이제 어머님이 중3 때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네, 뭐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 들었겠지만 기억이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시군요. 다만 이제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너희 어머님은 신사임당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머님의 교육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단아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저의 지금 이 자양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말씀이 딱 남는다기보다도 네, 그동안 나한테 했던 여러 가지 특히 공부하라고 독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셨군요. 다만 공부를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거나 네, 뭐 일손을 거들어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 마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게 현명하셨던 거죠. 네, 다들 그 마을에 대부분 다 노동을 다 해요. 예, 부모님들이 일하면 일손도 도우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엄마가 그 부분은 이제 내가 공부한다면은 이쪽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열심히 했죠. 그러셨군요. 역시 너무나 존경스러운 또 두 학자분의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두 교수님, 박사님이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과거로 좀 돌이켜보면 제가 첫 커리어를 시작했었던 것이 이제 국책연구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에이펙 그 전문가 회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참여하는데 그때 의장국이 이제 일본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에이펙 전문가 회담에 참석을 하러 일본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기업을 배우자. 네. 그렇죠. 일본의 첨단 기술을 배우자. 우리는 한참 그것에 못 미치는 어떤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뭐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또 상당 부분 와 있고, 또 대회 무대에서 저도 유학하던 시절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어떤 해외 어떤 자리에서 스피치할 기회가 있으면 과거보다 이제 한국 전문가의 어떤 스피치를 조금 더 존중해 준다거나 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는 것을 이제 볼 때 그런 위상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일본의 여러 경제적인 모습이나 현재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교사 삼을 부분도 있고 반면 교사 삼을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도 좀 가장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사 혹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쩌면 인구 구조 변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인구 구조 변화 관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의상 유엔의 정의상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고령 사회인데, 근데 일본은 현재 이미 25% 정도를 초과했으니까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그마저도 우리가 앞질러서 더 심각한 고령 사회로 우린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한다면 고령화율로 보면 일본이 더 높지만 그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우리가 빠르니까 고령화 속도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고, 또 그것에 여러 가지 대응책, 아까 국민연금 관점에서도 구조개혁을 단행한 나라니까 우리가 좀 교사 혹은 반면교사 삼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그 고령화 현상 혹은 인구구조 변화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수준으로 현재 진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요. 그, 요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일본을 곧 따라갈 거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는데 왜 네. 그러냐?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부분은 한 30%, 그렇지 않은 부분은 70%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왜 그러냐?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네.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한국 디지털 사회는 전 세계에서 이미 톱 클래스입니다. 네. 그럼 디지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로 거꾸로 갈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 따라가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가 출산율 문제.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면 다 겪게 되는 하나의 그 흐름이란 말이죠. 네. 그게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다 그렇고 전 세계가 중국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특별히 일본 따라간다 이런 차원의 그 표현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출산 문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많아요. 네. 이미 뭐 해외 나간 기업들은 거기서 하겠죠. 근데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늘 분석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수출 지향적으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라든가 우리 저기 케이팝이라든가 그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은 저게 국제 무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왜? 국내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살자도 나오고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렇겠어요? 경쟁 끝에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엄청나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 경쟁 없는 사회가 좋으냐, 무한정 좋으냐,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걸 이제 그렇게 나는 볼 수 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저출산 문제하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이제 국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중소기업이 엄청 많은데 99.7%가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이 정말 그냥 최저한의 임금만 주면서 고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64년도에 뭐 중소기업 뭐 지원법인가 그게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그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학자가. 네네.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일본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용이 잘 되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반드시 이 기업들이 그대로 존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보거든요. 네. 자, 두 가지. 하나는 이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단가의 세대라 그래가지고 50년대, 4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을 이 젊은 세대가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해요. 비워지는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과거에 엄청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일본의 이제 저출산 문제 젊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서 실업률이 낮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꼭 이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은 대부분이 수출 지향적이에요. 뭐 웬간한 기업들 요즘 보세요. 먹거리 K푸드 엄청납니다. 요즘 뭐 불닭볶음면이 뭐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고 뭐 그쪽으로 최근에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K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K자 들어가면은 수출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수출보다 수출량이 더 많다. 네. 2.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 한국은 국내 시장을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이 바로 직결되게 심각한 그 내수시장 문제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다. 네. 일본은 바로 직결되지만 네. 그런 좀 차이는 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한국의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서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든 교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꼼꼼히 생각하고 챙길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방송의 취지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뷰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어떤, 견해와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더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미 레벨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이 현상이 뭐 어느 수준이라고 보고 계시고 그게 또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노인분들을 사회가 부양을 한다는 거는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하라고 해요. 네. 당신이 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젠 더 이상 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 나가서 일을 하라고 격려를 해요. 네. 뭐 격려인지 아니면은 위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취준생으로 있어도 안 돼요. 네. 히키코모리도 안 돼. 네. 은퇴했다고 해서 놀아도 안 돼요.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에서 지금 은퇴 세대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에 일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3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만 개가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세대가 많이 은퇴를 하니까 거기서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라는 관점이면은 일자리 수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합해서 5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인구가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인구는 9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 지난 10년간 일본이 얼마나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네.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할 수 있었다면은 한국은 왜 안 돼? 라고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중소기업이 문제가 많은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또 일본도 좀비 기업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그대로 복사하듯이 한국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한국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왜 한국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본다면은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의 한 80% 정도거든요. 네. 최근에 악화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중소기업 거기에 비해서 대기업 실적을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아마 75%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동안은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졸 초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가 거의 90% 가까워 대졸 초임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을 못 간다 하더라도 좀 덜 알려진 중견기업이지만 갈 때 내 친구 대기업에 간에 비해서 내 그 연봉은 한 90%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상실감이 좀 적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고용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의 인구는 일본에서 90년대 중반을 피크로 해가지고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20대 초반, 20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1000만 명이었거든요. 이 1000만 명이 그 뒤에 한 2000년대 뭐 중반이 되면은 8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난 10년 정도는 600만 명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0%나 없어진 거죠. 1000만 명에서 400만 명이나 청년 인구가 사라진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청년 인구가 1000만에서 800만까지 20% 줄어드는 그동안에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로 올라갔어요. 청년 인구가 20%가 날아가는 동안에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청년 인구의 감소와 증가만이 그 청년의 고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OECD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기업이 고용할 여력이 생기고, 특히 대졸이라든가 그 신규 채용이잖아요. 신규 채용이라는 건 정말로 기존에 이미 있던 인력들은 노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 때 정리해고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기존의 인력은 지키죠. 네, 가장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 청년 고용이죠. 그 신규 채용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20%가 사라질 때는 하지만 지금 최근 10년간은 600만 명에서 청년 인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600만 명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건 역시 기업 실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그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이게 어떻게 일본에서 가능했는가? 근데 또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본다면은 또 이 300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일본에서는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도 역시 OECD보다 굉장히 긴 노동 시간 해가지고 장시간 노동 얘기가 많았는데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노동 시간 줄이자고 막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OECD의 평균 이하로 노동 시간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일본 기업의 많은 수가 겸업을 허용을 해요.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임금을 우리가 많이 못 주니까 대신에 그냥 줄어든 노동 시간에 네가 더 일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노동 시간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또 임금은 낮아요. 임금을 많이 못 줘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100명을 뽑으면서 100만 원을 한 사람당 100명을 뽑으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90명을 뽑으면서 한 사람당 110만 원을 주는 거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대신에 많이 뽑을 수 있고 많이 뽑는 대신에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 이제 은퇴한 분들한테도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년이 자꾸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고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재고용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확 줄어요. 그러니까 어,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충분히 이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은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규직 일자리는 청년한테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규직 일자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비정규직이 되면서 월급을 적게 받고, 하여튼 비정규직이 되고 월급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는 있잖아요. 연금도 앞으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대신에 정규직 일자리는 되도록이면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가 이 사람의 일생에 걸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상생이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 상생의 문화를 한번 좀 잃어버렸다가 결국에는 상생하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안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도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저는 이 디지털이 굉장히 늦은 것이 단가이 세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도 단가이 세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디지털화를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같은 것도 지금은 다 전산화로 하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성적을 써가지고 직원한테 주면은 직원이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교수들에게 전산화 해가지고 직접 성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다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한 일본, 재팬 넘버 원 하던 그 화려한 일본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 이런 거 디지털로 다 한다라고 하지만은 위에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대가 점점 물러나면서 일본이 지금 많이 변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를 한국에서 느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지금의 그 50대, 60대, 지금 한국 사회 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의 CEO들, 한국의 정치가 국회의원들, 한국의 관료들, 뭐 이런 그 50대, 60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연금 개혁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에 보험료율이 13%였어요. 13%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린다고 해서 지금 이미 18%가 됐어요. 한국은 지금 보험료율이 겨우 9%예요. 이 9%를 겨우 조금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부담을 젊은이한테 주는데 그런데 젊은이한테 일자리도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뚜껑을 벗겨가지고 터트려가지고 한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 한국의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한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의 실정이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이 지금처럼 잡을 못 잡고 계속 해외로 나가고 이렇다면은 당신이 나중에 70, 80이 되고 80, 90이 돼가지고 당신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그때가 되면은 당신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때는 이미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인구 구성을 가진 노인이 되는데 인구 구성 비율에서 작은 비율인 젊은이들이 당신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의식을 전환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좀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약간 어떤 희생이 우리 세대에 필요한가? 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사실 뭐 이 고령화라는 일본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말 심각하다. 네, 우리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주셨고 또 어떤 부분은 일본은 그것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것에 맞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주시면서 다각도로 일본 경제의 특히 이제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그 현상을 정의 내리시고 그것에 맞는 어떤 분석과 판단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토론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저희가 토론을 이어갔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주제로 논의를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는 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교사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본의 전철을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밟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명찬 박사님은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나 산업 구조나 뭐 디지털화나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역시 같은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이제 박상준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진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7 정도로 30% 정도의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은 일본을 따라간다. 네. 왜냐?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됐고 먼저 그런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근에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에서 그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유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일본의 이 노년 문제 이거 연구해서 가면 한국에서 나중에 반드시 크게 쓰일 거다. 네. 이미 나는 그때 나는 버린 몸이다. 나는 이미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와버렸다. 예.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 예. 그렇지만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서 한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래프 얘기를 했죠.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지금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계속 정체되어 왔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중에 일본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 많은 고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파일을 개개인에게 적게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라는 얘기를 해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거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의 그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건 고용의 양적 증가일 뿐 질적 하락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못하게 하고 이게 엔저를 유발하는 한마디로 일본의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 다 같이 좀 덜 먹고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뒤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고 사회주의권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보면요. 돈 버는 사람은 정말 힘껏 경쟁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소위 말해서 그 빈곤층이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빈곤층이. 그런데 미국을 제대로 안 된 국가라고 봅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현상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격렬하게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분과 그게 도태되는 부분 이게 공존한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세다. 이 부분인데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에 가까워요. 일본하고는 많이 지금 다르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이게 IMF 이후에 상당히 미국적인 모습을 많이 따라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은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거기에서 도태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병리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자살 안 하도록 전부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했을 때 역사가 말해주는 거는 사회주의권이 절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한일 관계를 비교할 때 꼭 한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를 좀 비교할 때 어떤 잣대로 좀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도 끝으로 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좀 일본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이명찬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든가, 네, 그런 거, 효율성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좀 좋게 그 파일을 나누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하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고 막 구글 막 아마존에서 다 데려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자 똑같이 100만 원만 받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요. 네.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일본이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문제인데, 일본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세다 대학은 정말로 그 평준하거든요. 그 네. 교수들의 월급이나 이런 게. 네.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한국 대학에 비한다면 조금 바꿨는데, 최근에 너무나 놀랍게도 와세다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교수는 일반 교수 연봉의 7배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어요. 파격적이죠. 네. 한국 대학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이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 이제 그 말씀에 제가 그래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 하지만은 나와 내 친구가 똑같이 삼성전자에 원서를 냈는데 굉장히 비슷한 친구지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내 친구는 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중소기업에 갔어요. 근데 나와 그 친구의 월급의 격차가 뭐 그 인센티브 후생 복지까지 생각한다 뭐 2배가 나. 근데 나는 그 2배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재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그 구글하고 그 아마존에서까지 막 스카우트 해가려는 그 정도 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에 갔어요. 나는 이 친구보다 이미 2배를 더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더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로 가면서 하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구조가 지금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그쪽은 무시하고 오직 이미 운이 좋아가지고 이 대기업에 참여한 우리들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사는 공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동시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고, 저 우수한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우수한 교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나보다 7배 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큼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생산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네, 좀 더 나누는 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의 어떤 제안도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 많이 주셨고, 두 분의 어떤 조언, 또 우리 한국이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 굉장히 깊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참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뭐 각각의 인사이트를 담으려면 한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두 분의 고수를 초대해서 열전을 벌일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성장률로만, 어쩌면 금리로만, 어쩌면 환율로만 일본을 알았었다면 더 깊숙이 일본을 들어가서 왜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도 참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